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정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인 모습과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혁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살펴보았듯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었습니다. 이들은 반공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겠다며 경제 재건을 목표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들 역시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혁명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혁명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반공을 국가의 제1의 뜻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중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5. 민족적 과제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한다. 혁명 공약. 혁명 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헌법을 다시 고쳤습니다. 당시 국민적 지지도가 높았던 박정희의 군부 세력은 장면 내각 당시 의원 내각제였던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공화당을 창당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선거에서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서 오는 정당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 안보를 지표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를 해결하고자 화폐개혁을 통해 환단위로 이루어지던 화폐체제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남자들은 광부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파견하는 조건으로 독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1962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의 외상, 즉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오히라가 기밀리에 회담을 갖고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약속받았고, 한일 간 국교 정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일협정은 두 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함으로써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조 2조약 체결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수립한다. 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 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4조 2조약 체결 당사국은 양국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다. 상호복지와 공통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한일 기본조약. 이 조약의 2조, 즉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맺은 조약은 무효라는 조항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무효였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병합조약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무효가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일협정은 일본이 지금까지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화재 반환,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론조차 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두 나라의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8월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1966년 3월 4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브라운 각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3조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 병력을 무장하고 훈련하며 소요 재정을 부담한다. 4조 수출 진흥의 전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5조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차관에 추가하여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차관을 제공한다. 브라운 각서 중에서 이러한 국내외 정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박정희 정부는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하여는 다른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 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승리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 대규모 부정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8년 북한의 도발이 심해졌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무장 군인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였고 1월 23일에는 미국의 정찰함이었던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납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예비군을 창설하였으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1969년 대통령직을 3회까지 가능하게 하는 삼선 개헌을 실시하였습니다. 삼선 개헌을 통해 1971년 이루어진 7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15만 표 차이로 승리한 박정희였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선전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총선인 1967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대 신민당의 의석수가 129석 대 45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당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이 시기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하락했고 국제적인 냉전 완화로 인한 반공 이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에 7차 개헌, 즉 유신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을 막는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며 대통령을 국민의 손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관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신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체제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3권의 분립, 즉 입법, 행정, 사법권의 독립성이 무시되었으며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긴급조치권은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긴급조치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4. 위의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 말이나 행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긴급조치 1에서 5호. 이 조치에 의해서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탄압받고 죄 없는 국민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석유 파동, 물가 상승,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했고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유신체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3.1 민족구국선언이 발표되었고 1979년에는 박정희가 경상도 출신의 김영삼 총재를 구금시키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철폐를 주장하며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던 19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을 지탱하는 두 축인 중앙정보부와 경호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반대를 탱크로 쓸어버리자는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힘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를 10.26 사태라고 합니다. 김재규의 저격으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유지되던 박정희 정권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그토록 염원하던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면과 국민 탄압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 인물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거나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사관에 따라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정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경제 성장을 다루는 영상도 만들 예정이니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번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안내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3단원부터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보고 정리한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